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당정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의 새로운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수당을 지원해서 생계도 지원하고 구직도 돕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시행은 내년 7월부터입니다. 이모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연결해서 이 제도 그리고 다른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말이죠. 뭐 핵심은 제가 앞에서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업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서 상담이나 직업훈련 서비스 같은 것도 지원하고, 더 핵심적으로는 이 구직수당이라는 걸 준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의 고용 안전망이 있긴 합니다만 그 범위가 좁고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근로자가 2,700만인데 1,200만 명은 고용보험제도 밖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09년부터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만 이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떤 문제입니까? 법적 뒷받침이 안 돼서 예. 예산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애는 조금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아주 부족하고 이런 게 있었고요. 예. 또는 이 구직활동 기간 중에 소득 지원을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걸 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 발전을 위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있고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 중간에 비어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 고용안전망. 이게 도입됨으로써 사실은 물론 부족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안전망이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를 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갖고 있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실업급여는 아까 말씀하신 2,700만 명 중에 고용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고용보험 지금 무슨 자영업자에게 종사하는 사람이라든지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나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밖에 있죠. 그러니까 실업이 되더라도 아무런 무슨 급여나 이런 걸 받을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부분, 가장 달라진 부분이 이 구직 수당이라는 겁니다. 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월 5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걸 준다는 건데요. 예. 어느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내년에 이건 뭐 우리가 설계한 제도에 따라서 이제 되는데요. 내년에 35만 명, 그 다음에 이게 완성되는 2022년에 60만 명 플러스 알파 정도가 구직 수당을 받게 됩니다. 35만 명에게 월 50만 원. 6개월 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 예산은 한 5,040억 대략 추산으로 그렇게 되고요. 이게 완성되는 이거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딱 떨어지는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2022년에 1조 4천억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조 4천억이요? 네네네.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을 보니까 정부가 2020년 이후에 예산 추계는 발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1조 4천억이라고 밝혀주신 겁니다. 처음으로. 예. 근데 이건 뭐 하다 보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인 추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추계니까요. 예.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마련을 합니까? 5천억이든 1조 4천억이든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두 가지 예산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일반 회계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지금 이게 다 과미의 고용보험과 연관이 있으니까요. 고용보험에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이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일반 회계로 충당하는 것이 뭐 대부분을 충당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다만 예를 들면 취업 지원 서비스 같은 것은요. 지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떤 자격이 있든 없든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고용보험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 서비스 부분은
고용보험으로 충당을 하고 뭐 구직 제가 이거 수당 같은 확정된 건 경우는 아닌데 예. 제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방송 듣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이 자격 조건을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받는 분들이요? 예. 그 이게 1유형, 2유형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예. 그 1유형은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자. 중위소득이 지금 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제가 정확히 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청년은 특례를 둬서 중위소득 120% 이하. 예. 그리고 자산이 6억을 넘지 않는 분들. 아, 자산은 6억 이하요? 예. 이렇게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 중위소득 기준을 지금은 50%입니다만 2022년에는 대략 60%까지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요.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46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2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걸 한번 받아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자격 조건을 보니까 직장을 그만둔 지 3년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자격 조건도 있던데요.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용위기의 본질을 외면한 땜질식 처방 아니냐, 혹은 퍼주기식 복지다. 이런 비판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물론 야당이라는 게요. 정부를 비판해서 뭐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혹세무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세무민이다. 예를 들면 그분들이 제시하는 방안이 뭡니까? 그럼 본질은 뭘 어떻게 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그다음 구직 활동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말은 민간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민간 일자리를 만들 가전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말 민간 기업과 산업을 지원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 53만 개를 만드는 정책을 만들고 그걸 집행하고 점검하느라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최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은 지금까지 관리대로 보면 재벌 대기업 많이 지원하고 규제 완화해주면 뭐가 된다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건 세계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낙수 효과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다 검증된 얘기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흘러간 유성기를 틀어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제 야당 쪽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민간 일자리가 그것 때문에 줄었는데 그렇게 해서 민간 일자리는 줄여놓고 그렇게 해서 줄어든 일자리를 결국은 정부 예산으로 때우려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서로 모순된 정책을 서로 하면서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아닙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 구조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줄였다. 이런 조사 연구 보고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을 놓고 볼 때 단기적 마찰적으로는 저임금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임금 일자리가 일부 줄었을 수 있다. 그런 비판은 수용합니다. 그러나 물론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이 예를 들어서 특히 2018년 같은 경우에 당시에 그런 절박한 조건이 있긴 했습니다만 좀 인상률이 다소 높았다. 뭐 이런 지적이라면 그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 같은 것은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68시간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이런 거를 갖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고 이런 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를 들면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가야 하는 길이고 예. 그 과정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당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고 그 과정에서 네. 발생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예.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연결된 김에 저희가 전반적인 일자리 문제도 좀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시지만 사실상은 위원장 역할이시잖아요. 그죠? 책임자 역할을 예. 비슷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예. 이제 부위원장이 지금 이모키 부위원장이 사실상의 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 예. 최근에 이제 뭐 취업자 동향이 올해 들어와서는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숫자상으로는요. 네. 지난달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월 평균 20만 명 정도 증가는 될 것 같다. 목표를 그렇게 상향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네. 확실히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닌데요. 예. 지난해에 그 어려웠던 사정에 비하면 숫자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적 질적 지표가 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예. 그렇지만 이게 무슨 아주 문제가 크게 개선됐다 이렇게 저 입장에서는 보지 않고요. 예. 아직도 고용 상황은 엄중하고 정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정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특히 물론 숫자는 좋아집니다만 참 가슴 아픈 것이 30, 40대의 취업자가 상황이 좋지 않고요. 청년 실업이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 일자리 정책을 책임진 사람으로 우리 청년들과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올해 들어서 숫자가 좋아진 게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기저효과라는 게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나아지고 있는 거냐 이런 생각들이 들고 또 저희 7460 번님께서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다고 보입니다. 기저효과도 있고요. 기저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노력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의 정책이 이제 일정 부분 가시화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는 게 보건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게 정부 재정 투입 일자리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간에서 일자리가 이런 정보통신업에서 정부가 무슨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서 늘었는데 이거는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가 많겠죠. 이 분야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민간이 많습니까? 우리 사회가 예를 들면은 유럽과 달리 보건 의료가 민영화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비중이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복지 서비스 물론 공공부문이 좀 느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수는 민간에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의 보건 의료 사업을 좀 민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정부 돈은 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 하고는 있지만. 정부가 무슨 임금을 주거나 뭐 이러진 않죠. 정부가 그 산업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좀 지불 능력을 갖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R&D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이죠. 어쨌든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예. 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저효과도 있고 정부 재정 지원도 있고 민간에서도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일정한 결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뭐 좀 죄송하지만 좀 부정적인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개 좀 읽어드리면요. 7460번님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9336번님께서는 기업체 운영하는데 솔직히 정부가 이상적인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계시고 있네요. 0248번님, 일자리가 질적으로 양호해져야지 일회성 일자리 창출은 무의미하지 않나요? 이런 의견 주고 계신데 이런 어떤 그 청취자분들이 갖고 있는 인식과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 간의 어떤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괜찮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다들 힘들다고 하고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간극일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정치인들이 민생 현장에 가보면
수십 년 동안 어렵다고 하고 지난해보다 다 어렵다고들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어려운 건 사실이죠. 예. 그리고 어느 나라든 일자리를 놓고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해서 노력한 현실 속에서 예.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반응이 있는 경우라는 게 없죠. 그건 뭐 어차피 자기 일과 삶이 힘든 분들은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렇고 그건 정부가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신규 취업자 수 증가라든지 이런 숫자를 놓고 대략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자기 주변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통계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뭐 여러 군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요. 아까도 방금 얘기하셨지만 일자리의 질 문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도매 및 소매업에서 줄어들고 제조업에서도 많이 줄어들고요. 이런 걸 보면 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대신에 좀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질이 안 좋은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야권을 중심으로 하는 얘기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 아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요. 그런데 정부의 역할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뭐 재벌 대기업을 아무리 도와줘도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133조를 앞으로 몇 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4만 5천 명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노력을 하든 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거고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것은요. 그분들은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 소득 1분이 많은 분이 계시고 그래서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뭐 공공 부문도 우리나라는 많이 그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 지금 전체 노동자 중에서 공공 부문 노동자의 비중이 우리는 9.0%인데 OECD 평균이 21.3%입니다. 그만큼 공공 부문 노동자가 부족한 거죠. 늘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기업 산업을 지원해서 일자리 만드는 걸 중심축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비록 그게 그렇게 좋은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우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그건 뭐 그게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제 거기에 이제 세금이 들어가는 일자리 이런 걸 만들고 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봐야 되는 게요.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이슈입니다.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을 두세 곳 정도 더 만들 것이다. 그리고 구미에 LG화학이 광주형 일자리처럼 구미형 일자리가 또 만들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우선적으로 구미에 검토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 광주형 일자리는 오래전부터 이제 시작돼서 왔던 것이고 그걸 이 정부가 들어서면 강력히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고요. 지금 그런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곳이 많은데 이거를 결국은 뭐 정부가 하는 것은 이제 무슨 도와주고 가교 역할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이게 되는 경우에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한다고 실제로는 어떤 지자체에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소 추상적입니다만 그 시민들의 간절함이 사실은 이런 차이를 조금씩 가져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광주 다음으로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게 구미이고 군산이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정부가 어디 딱 정했다기보다는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속도가 좀 빨리 나는 곳이 좀 가시화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구미는 뭐 내주부터는 대략적으로 실무 협상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광주형 일자리에서 보였던 것처럼 노사민정 협약을 만들기 위한 이런 협상들이 시작될 겁니다. 이게 광주에 전례가 있고 여러 가지 그동안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도록 저는 가시화되고 국민들께 보고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광주형 일자리든 구미형 일자리든 시간은 상당히 걸리는 거죠. 일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광주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공장을 착공해서 2021년부터 되는 거고요.
구미에 대해서는 아직 스케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예. LG가 원래 구미 산단이 있기도 했었고요. 예. 예, 이런 걸 여러 가지 고려하면 그냥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뭐 그래도 이제 이 정부 말이나 다음 정부 초에 되는 얘기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단답형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내년 최저임금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까요? 아니면 동결해야 할까요? 동결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저임금 노동자의 힘든 삶을 생각해 보면 동결 지금은 이건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국민적인 동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공감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대략 국민의 공감대가 올해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이 국민의 공감대가 아닐까. 그리고 노사 양측도 각각 불만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리긴 올리더라도 인상폭을 좀 줄여야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지난해보다 올해 10.9%였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 알겠습니다. 이 국민적 공감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자 청취자분께서요. 미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아주 뭐라고요? 짧게 미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뭐,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었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